안녕하십니까, 천하건입니다. 지금까지는 주로 기호성, 식품을 갖다 더 맛있고 매력 있게 만드는 쪽을 했었는데요. 우리가 만들어 놓은 식품의 품질을 계속 유지시키는 그쪽 원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놀라야 되는 게 보존료인데요. 실제 우리나라에 보존료를 쓰고 있는 제품 많지 않죠. 그래서 가끔가다 이거 떠올라요. 10년째 썩지 않은 햄버거. 딱 봐도 더 이상 아무리 20년이 지나가 100년이 지나 안 썩을 것처럼 보이죠. 왜? 수분이 없으니까. 이미 어느 조건에 말랐겠죠. 근데 실제로 햄버거가 안 썩나 그러면 잘 썩어요. 근데 썩은 것은 뉴스가 안 되고 안 썩는 거면 뉴스가 되는. 또 햄버거가 아니었으면 뉴스가 안 됐을 텐데. 왜? 집에 쌀 안 썩잖아요. 밥을 해놔봐요. 잘 썩죠? 그럼 밥 해놓으면 항상 썩는가요? 안 썩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그냥 그대로 말라버리는 경우. 어느 정도 수분이 이미 밥을 하는 과정에 세균 멸균은 됐고, 미생물에 부패하는 쪽에 미생물이 침입이 작게 되고, 그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빠른 속도로 말라버렸으면 안 썩잖아요. 밥 안 썩는 밥 많다고요. 생각보다. 여름철에 잘 썩지. 그럼 밥이 안 썩었어요? 아무도 안 떠들잖아. 햄버거가 썩으면 아무 뉴스가 안 되고, 썩지 않으면 뉴스가 되고. 검사해봤더니 보존료가 없더라. 그럼 그만인 거지. 야, 어떻게 왜 안 썩었을까요? 그거 갖고 너무 심하게 막 얘기를 하고. 아니, 검사를 해보면 되잖아. 안 썩은 이유가. 보존료가 규정 이상으로 많이 들어갔다. 바로 신고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세균을 줄이는 방법 중에서 가장 쉬운 방법 중에 하나가 저온. 옛날에는 겨울철에는 훨씬 더 보존하기 쉬웠는데 요즘은 인위적으로 냉장고, 냉동실 통해서 온도 조절할 수가 있으니까 가장 보편적으로 좀 많이 쓰고 있는 건 사실은 저온이라고 봐야겠죠. 그다음에 건조시키는 거. 예전에는 식품 보존식품이 뭐겠어요? 전부 다 말려놓은 것들. 육포를 만드는 이유가 뭐겠어요? 말려야지 보관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뭐 생선이든 뭐든 간에 다 말렸어야 된다고요. 보관하는 방법으로는. 그다음에 이제 식초를 넣거나 소금을 넣거나 해가지고 수분을 낮추는, 당을 넣거나 소금을 넣거나, 이것은 수분을 탈수시키는 효과죠. 그래서 pH를 낮추는 효과. 예전에 탈산소 불가능했고요. 요즘은 곰팡이 억제하기 위해서 이렇게 포장 보면 안에 에이지리스라고 산소 제거제를 들어있는 경우가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화학이 발전하면서 보존료가 된 거죠. 이거 역사가 한 130년 됐을 겁니다. 보존료가 쓰기 시작한 지가. 그 다음에 정균하고 살균하고는 다르죠. 살균은 식품 자체에 균을 죽이는 거고요. 정균, 보존료 같은 경우는 균이 자라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음식물일 때 상태는 살균하기 쉽죠. 뭐 가열해버리면 되니까. 그죠? 가열하지 않고도 품질 유지되게 하는 것은 이거고, 가열을 하고 약재를 처리하고 하면은 그때 죽일 수가 있죠. 그 산에서 미생물이 못 자라는 이유는 산 농도에 의해서, 산에 의해서 ATP를 합성해야 되는데 요 기기 요거 커버할 수 있는, 그러니까 여기 농도가 똑같아져 버리면 얘가 도저히 ATP 합성이 안 되니까 죽습니다. 그래서 효과적으로 미생물을 억제할 수가 있죠. 그럴 수 있는 모든 산은 그러니까 보존성이 있는 거고, 그 중에서 신맛은 작고 특히 대사, 해사, 회로의 효소를 억제하는 쪽이 있으면 그것은 소량으로도 그 세균을 자라는 걸 억제할 수 있으니까 걔를 보존료라고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보존성, pH는 절대적인 효과가 우리 세균 수포질 같은 거 pH, 혈액 같은 거 7.35, 7.4 정도 되고 세포 같은 거 7.5, 특히 콘데 같은 경우는 8로 높습니다. 그게 유지가 돼야지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근데 pH가 낮아질수록 유익균 중에서는 버티는 경우가 꽤 있거든요. 그래서 pH를 낮추면, 유해균이라고 하는 것은 자라는데 급급한 균이에요. 그래서 부패를 일으키는 균들이죠. 그래서 중성에 잘 자라고, 젖산균 같은 경우는 산성에 좀 잘 자라니까 그걸 이용해서 미생물을 컨트롤 하죠. 그 중에서 식품에 쓸 수 있는 보존료가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고, 옛날에 쓸 수 있는 양 확인을 해보니까 소르부산이 제일 많이 쓰고 있고요. 제일 많이 소르부산인데 독성호 정도로 보면 소금보다도, 소금이 여기가 3위니까 오히려 더 안전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안식양산, 파라옥시 안식양산, 프로피온산, 디하이드로초산, 이런 식으로 썼어요. 그래서 여기 보존료에 있는 게 특별히 독성이 아주 강하지 않습니다. 근데 사용량, 허용량은 비교할 수 없이 작게 돼 있죠.
총량으로 사용량 제한되어 있고 우리나라의 사용량은 많지 않습니다. 그중에서 ADI, 허용량 대비 안식양량 수준은 3% 정도 쓰고 있고 소부산이나 파라옥시안 시가상량은 1%가 안 되게 쓰고 있으니까 얘도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겠죠. 뭐 이렇건 균의 종류와 천차만별 다양한데요. 종류에 따라서 효과적으로 사용되는 범위가 있는 게 정해져 있고요. 산성이 아닌 경우에는 작동을 안 하는 것도 있습니다. 알고 쓰셔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미생물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온도가 낮으면 못 자라고 pH가 낮으면 못 자라고 소금이 낮으면 못 자라는데 이렇게까지 해주면 너무 힘들 경우에는 적당히 이렇게 허들을 많이 둬가지고 못 넘어가도록 이렇게 온갖 방법을 통해서 하는 거지 극단적으로 하지 않는 거죠. 살균 방법 중에 제일 안타까운 것은 방사선 조사죠. 조사 같은 경우는 방사능을 소스를 해가지고 빛을 통해서 쪼이고 마는 거죠. 쪼이고 마는 거니까 사실은 열 손상이 제일 작습니다. 포장된 상태로 살균할 수도 있고요. 투과력이 있으니까 잔존하지도 않습니다. 빛 방식이니까. 그러니까 많이 쬐면 그것도 실제로 유해 성분이 나오는데 이미 탔어요. 탈 정도로 강하게 쬐인 거고. 그러니까 적당히 쬐면 사람 같은 건 죽더라도 그죠? 워낙 우리 같은 경우는 성분이 많으니까 되지만 이 정도.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는 색상이 변한다, 이치가 발생한다가 이 정도 양인데 그것에 비해서 100분의 1, 1000분의 1만 쪼이더라도 그러니까 성분의 변화가 있나 없나 보려면 색깔 보면 아시죠? 가열할 때 색깔이 안 변했어. 그럼 당연히 누구나 조금 가열한 거고 향물질이나 색깔이 변할 정도 가하면 열 처리가 많이 된 거고 근데 색깔 변화기가 훨씬 이전에 디액티베이션 되니까 아주 효과적으로 고체 성분을 포장한 상태에 살균할 수 있으니까 그럼 고기를 삶아서 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고기가 식중독균이 있다. 그때는 가장 효과적으로 살균할 방법은 방사선밖에 없어요. 방사선 지나가면서 쫙 쪼이고 나면 빛을 쪼은 거라니까요. 사람들이 이상하게 자외선을 쪼인 것은 별로 아무렇지도 않아. 똑같은 원리는 같거든요. 이것은 오랫동안 쪼여야 되고 효과는 약해가지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효과는 같은 원리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이것보다 훨씬 짧게 효과적으로 팍 쪼이고 만다. 그런데 자외선 살균 등에 대해서는 하등에 쪼인 거 두려움이 없이 편안하게 느끼면서 훨씬 세고 강한 에너지로 순간적으로 짧게 딱 쪼이는 거에 대해서는 이렇게 걱정하는 가치는 조금 이해하기 힘든 현상입니다. 살균제는 구체적으로 무차별적으로 균을 죽이는 거잖아요. 락스 같은 원료인데 근데 그거 자체는 자체 순수한 성분 나트륨하고 염소하고 소금에 따라 산소 과산화잖아요. 산이 더 많이 들어있는 물질이잖아요. 그것의 효과를 이용해서 살균을 하는 거고 우리가 이걸 먹으면 안 되겠죠. 씻을 때 뭐 할 때 그 잔류량을 얼마 정도 이하도록 쓸 수 있으니까 그나마 환경에 부담은 작겠죠. 유기물보다. 이것보다 효과적인 게 과산화 추산 같은 것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걸 이용해서 살균을 한다. 안전한가 하면 식품에 사용해서 있으면 시간이 지나면 금방 없어지죠. 없어지니까 그렇게 걱정할 필요가 없고요. 그래서 첫 번째는 미생물로부터 품질을 보존하는 보존제가 있고요. 그러니까 이건 살균제하고 다릅니다. 항생제와는 다른 거고. 그다음에 산화방지제. 그러니까 식품 품질이 변하는 것은 미생물이 오염되어 있을 경우에 미생물을 없애지 않으면 부패가 잘하면 일어날 수 있는 거고 지방 같은 경우는 미생물이 하나도 없어도 스스로 산패가 일어날 수 있죠. 그래서 오히려 더 힘든 게 산패입니다. 산화방지제. 산화방지제라고 말하기는 힘들어요. 기본적으로 산화가 방지되는 게 아니라 억제되니까. 그러니까 지방 같은 경우에 포화지방 같은 경우 이중결합이 하나도 없죠. 그러니까 산화가 잘 안 일어나요. 근데 올레산 불포화가 하나가 있고 리놀레산 같은 경우는 2개가 있고 렌산 같은 경우 3개 있고 아라키도산 4개 있고 그럴수록 훨씬 빠른 속도로 처음에 품질 유지다가 어느 순간에 산화가 빵 일어나고 어떤 것은 나중에 빵 일어나는데 산화가 이렇게 지연되고 한계가 있으면 산화가 일어나는 여기까지가 유통기간이죠. 유통기간을 잡고 그러니까 기름에 튀긴 유탕면 이런 것은 완전히 미생물이 죽어 있고 수분이 없기 때문에 미생물은 못 자라요. 그러면 그것의 유탕 튀긴 제품의 품질 유지 기간은 전적으로
지방의 산패 속도에 달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거, 뭐 살균하지 않고 수분이 많은 것 같은 경우는 냉장고, 우유 같은 경우는 살균만 해놨기 때문에 산패가 일어난 게 아니라 미생물 자라는 것 때문에 유통기간을 뭐 10일 이렇게 잡으더라도 요거 같은 경우는 미리서 다 처리하고 해봐야 시간이 지나면 점점 산패가 일어나니까 3개월 안에 드세요라고 유통기간을 잡는 거죠. 미생물이 일어나든 말든 간에. 그래서 산패 같은 경우가 더 오히려 통제하기 힘듭니다. 근데 이제 천연종에 들어있는 것은 여러 가지 기본 성분에 토코페롤에 뭐 비타민 C에 이런 것들이 항산화를 갖고 있고요. 그 합성으로 보면 BHA, BHT 이런 것들이 항산화를 갖고 있습니다. 분자 구조 보면 21, 21 결합이 있어가지고 이 부분에 있는 경우에 실제로 얘가 산화가 되면서 그래서 BHA, BHT, TBHQ, 갈레이트, 고시폴 이름이 비타민 C군요. 비타민 C 이런 것들이 항산화력, 자기 스스로는 산화가 되면서 다른 것이 지방의 산패를 얻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항산화제라고 하는 것은 무슨 뭐 자기가 뭐 해주는 게 아니라 레디칼이 있으면, 활성기가 있으면 얘가 지방을 공격하기 전에 자기가 먼저 공격을 받아서 자기가 파괴되면서 자기가 산화되면서 다른 것 이런 걸 제거해 주는 거죠. 그래서 색소, 색깔이 있는 부분 그게 보통 카로티노이드가 많으니까 얘는 다 빛을 흡수하는 것도 있고 불포화, 포화가 있으니까 먼저 산화되는 특징을 갖고 있어서 항산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 같은 경우는 식품에서는 산패가 일어나지만 추가적으로 걔를 항산화시킨 성분은 공급이 안 되니까 처음에 갖고 있던 양으로 살아가는 거고 실제로 우리 몸에서 훨씬 산화가 많이 일어나죠. 왜냐하면 음식을 먹게 되면 걔가 유기물을 들어가서 결국 CO2하고 수소이온으로 만들어 놓는데 수소이온을 산소하고 붙여서 물로 만드는 과정, 산소를 물로 만드는 과정이 수소이온 들어가는 자체가 이게 다 활성산소 물질이 되죠. 특히 강한 게 이쪽이 뭐 99% 아니 98% 정도는 잘 요 안에서 해결되고 있고 2% 정도가 밖으로 빠져나오죠. 그걸 잘 막아줘야 되는 게 결국 노화와 질병이 담겨 있는 거고요. 세포막에서 비타민 E의 특징은 세포막이 작동하는 거고 일단 기본적인 첫 번째 애가 방음막이 되는 거죠. 비타민 E가 산화된 형태가 되면 이렇게 산화된 형태죠. 산화된 형태는 다시 이쪽 환원된 형태로 옮겨줘야 되는데 그 하는데 비타민 C가 역할을 하고 있고요. 비타민 C도 그러면 계속 산화된 상태가 있으면 더 이상 효과가 없을 때는 다시 환원이 돼야죠. 이렇게 이 형태로 여기가 산화된 형태 이렇게 된 상태인데 환원된 형태로 가려면 자 이게 글루타치온이죠. 그래서 아미노산 글루탐산과 시스테인과 글리신 돼 있는 건데 여기가 개별적으로 SH 형태가 있을 때는 환원 형태, SS 결합을 하고 수소이온을 공급하는 형태가 산화된 형태. 그래서 얘가 글루타치온이 얘를 다시 환원 형태로 바꿔주는 역할이 있고요. 얘를 다시 돌려주는 역할은 NADPH 얘가 기능을 하고 있고요. 이런 식으로 연결돼 있죠. 그래서 구조로 보면 NADH, 뭐 여기에 있는 리포산, 코엔자임 Q10, 글루타치온, 비타민 E, 비타민 C들이 연결돼서 우리 몸을 항산화를 하고 있죠. 근데 식품에 있는 항산화제인지보다 훨씬 단순해가지고요. 딱 유통기간 내에 먹는 게 맞죠. 근데 항산화제 종류는 정말 종류가 많습니다. 실제로 킬레이션 하는 것도 항산화제 역할을 많이 하죠. 그러니까 철 같은 경우가 아까 산소를 붙잡는 역할을 하면서 동시에 산화 환원 반응을 촉매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식품에서 실제로 환원보다는 식품 상태에서는 에너지 공급이 없으니까 산화 상태가 많고 그럼 철을 갖다 감싸가지고 산소를 붙잡지 못하게 결합해버리면 이렇게 된 상태가 있으면 얘가 산화 환원 반응에 관여하지 않으니까 뭐 굴이라든가 철을 갖다가 붙잡아서 얘를 작동하지 못하게 막아주는 것도 항산화제 역할을 합니다. 산화 방지제는 사실은 산패된 독성이 강하냐, 그러니까 산패된 게 제일 나쁘죠. 산패된 게 제일 독성이 강하냐, 항산화제 독성이 강하냐 그러면 항산화제 독성보다는 산패된 독성이 강하니까 뭐 이걸 항산화제 많이 집어넣는 걸 좋아할 필요는 없겠지만, 그죠? 산패를 걱정해야 되고요. 산패된 건 드시지 마시고요. 반드시 피하셔야 되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매우, 이건 제가 말한 게 아니고요. 식약처 자료입니다. 식약처가
유통되고 사용되고 있는 것 수준을 봤더니 매우 안전하다. 하루에 2,400봉을 먹어야지만이 ADI에 도달한다. 거의 안 쓰고 있다는 이야기죠. 과자 2,400봉 먹고 있는 사람 있나요? 그러기 전까지는 걱정할 필요가 없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